갈거지가 끝난 들녘은 서소하기 그지없다. 들녘 언저리 물길에 미처 다 변하지 못한 물이 진 갈대가 깊어가는 계절의 여운을 더해준다. 겨울 갈대는 애처롭기까지 하다. 황량한 들녘에 서서 몸에 붙은 잎 다 떨구고 차디찬 북풍에 우수수 머릿발 날리며 겨울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미 한 해 묵은 갈대는 그냥 두지 않고 새순 나기 전에 베어버리거나 불을 놓게 된다. 그래야만 새봄에 천장갈같이 굵고 알찬 놈이 자란다. 낙동강 하구의 지천으로 자라는 식물 갈대는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구의 광대한 생태계에도 또한 소중한 역할을 한다. 지금의 인간에게는 불필요한 식물일지는 몰라도 영원한 대자연에서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생명일지라도 무릇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하나같이 없어도 될 것은 없다. 밑에 보면 다대포라고 되어 있지. 그 위에 뭐 홍태라는 데 있죠. 홍태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확 꺾이는 데 있지. 거기입니다. 그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데 지금 요 산이 바로 그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것이 낙동강 하구에 발달한 낙동강 삼각주의 말단과 그 전면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사주, 그리고 사주가 합성되면서 나타나는 하중도 등등이 이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이 앞에 요 지금 배가 하나 가는 거 보입니까? 저 준설선 있고 그 앞에 모노톱이 있죠. 요 자체가 맞으면 하중도입니다. 하중도.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아주 하얗게 해가지고 해안선에 거의 직선상으로 해안선에 평해가지고 쭉 해서 모노톱이 나오죠. 저게 사주입니다. 사주. 낙동강 하구 지형은 지리학에서 말하는 삼각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교실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모래섬이 완전히 육지화된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수시로 변화를 거듭하는 모래섬도 있다. 살아 움직이는 지형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약 15,000년 전에는 바닷물이 지금보다 110m나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의 대마도 근처까지가 육지였으나 후빙기인 약 5,000년 전부터 바닷물이 차올라 김해 들판이 잠기고
지금의 낙동강 삼각주 일대가 모두 바다로 변했다. 낙동강 하구도 물금 부근까지 올라갔다. 낙동강은 여기서부터 차츰 퇴적이 활발히 진행되어 모래섬들이 나타나는데,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낙동강이 1년에 실어오는 토사량이 약 650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이만한 양이 약 4,000년 동안 흘러내려 퇴적을 거듭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낙동강 삼각주인 대저도, 명호도, 을숙도, 맥도 등 여러 섬이다. 이러한 삼각주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 이러한 삼각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첫 번째를 보면은 낙동강이 운반해온 토사가 하구에 이르게 되면은 자연히 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도 육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퇴적이 점점 진전되어 갈 것 같으면은 드디어 하구 부분에 이와 같은 사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주는 다시 파도와 그다음에 낙동강 물에 의해서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합성되어 나타난 것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의 커다란 하중도가 되겠습니다. 즉 을축도라든지 명호도라든지 덕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진전될 것 같으면은 하중도 앞에는 또 조그만한 해안선에 평행해서 사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주가 또 하중도와 합성이 돼가지고 보다 더 큰 하중도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낙동강 삼각주는 거대한 하나의 퇴적 지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형성되는 사주는 여러 개가 순차적으로 늘어서게 되는데, 앞에 사주와 뒤에 사주 사이에 나타나는 게 바로 간석지라고 해서 물이 들면 잠기고 물이 빠지면 육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간석지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런 곳을 기수지역이라고 한다. 이 기수지역에 가장 먼저 정착하는 것이 갈조류, 녹조류라 해서 김종류, 파래 종류들이며, 이들은 물이 들면 떠다니고 물이 빠지면 바싹 말라 땅과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조류들이 일차적으로 자라면서 동시에 초본류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 첫째가 바로 갈대인 것이다. 초본류가 자라면서 상류로부터 운반되어던 물질이 초본류에 걸려 급격히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하나의 육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중도로서 강 가운데 섬이 형성되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하중도는 갈대의 천연적인 서식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홍수가 한 번 나면 3년 동안 비료를 안 해도 된다고 할 만큼 홍수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이런 홍수를 막을 수 없던 시절에는 갈대만이 그 비옥한 땅에서 무성하게 자랐다. 그런 시절은 밭두렁 논두렁의 갈대까지도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적인 산물이었다. 이 낙동강 하구 유역의 사람들은 갈대라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생활 속에 널리 받고 살았었다. 강물이 흐르듯 세월이 흘러 낙동강 유역의 삶을 우리와 함께 온 이 갈대는 이제 개간과 개발로 해서 차츰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다. 갈대는 보면은 이 수심이 1m 내외되는 곳에서도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거의 수생식물입니다. 식물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이것은 과거 지질 시대를 우리가 기준해서 본다면은 신생대 이후에 출현한 하나의 이 종자식물에 속하는 거로서 이 종자식물에는 또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속시식물 중에서도 여기는 보면은 또 외뜨깁식물과 쌍뜨깁식물 이렇게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그 외뜨깁식물 중에서도 이 갈대는 또 벽과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벽과식물 목에 벽과식물 과에 속합니다. 이 벽과식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공유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벽과식물의 그 종자는 보면은 전부 이 전분을 함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갈대 이거 열매 이것도 보면은 새들의 먹이로서도 그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갈대가 동면에 들고 하구에 겨울이 깊어지면 사자 등을 비롯해 명거머리 등과 을숙도 남단 갯벌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낙동강 삼각주의 겨울은 보통 부산 시내에서 느끼는 겨울과는 판이하다. 민물에 모래등에 올라온 바닷물이 쩍쩍 얼어붙은 혹한이다. 갯벌이 얼어붙어 먹이를 찾지 못하는 철새들에게 인공적인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다. 10년이 넘게 해오는 일이지만 점차 새는 줄어들고 느느니 상류로부터 흘러온 쓰레기 더미들이다. 내려앉는 자리마다 먹이가 풍부하던 때는 지났다. 이제는 찾아다녀야 한다. 새들은 사방이 탁 트인 갯벌에서 먹이를 찾거나 침입자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갈대로 가리워진 수로에 앉아 먹이를 찾는다. 모래톱에는 콩개들이 파글거린다. 모래와 같이 보호색으로 위장이 잘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콩만한 크기라고 콩개라고 하는데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되고 있다. 다리 부러진 도요새가 먹이를 찾고 있다. 갈대가 자라는 곳의 흙은 부식질이 쌓여 있는 곳이라 날카로운 부리가 잘 들어간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본다. 콩개 한 마리가 오자 재빨리 집속 깊이 숨는다. 먹이를 찾는 도요새가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갈 리 없다. 도요새는 긴 부리로 얼 속에 든 갯지렁이를 많이 잡아먹는다. 쇠기러기 한 무리가 밭에 내렸다. 대부분 오리 종류들은 뻘과 풀뿌리를 먹는데 주로 저녁에 농부가 없는 밭에 내린다. 먹이를 먹다가 침입자에게 경계의 자세를 취한다. 철새가 떠나고
묵은 갈대의 구슬픈 소리도 그치면 강이 풀린다. 낙동강 하구의 봄 기운이 움터오는 것은 가장 먼저 모래톱을 뚫고 싹을 내미는 갈대로부터이다. 자, 저기다가 예, 됐어. 갈대는 대와 마찬가지로 땅속 줄기를 통해서 대부분 번식한다. 갈대의 땅속 줄기는 땅속에 있는 식물의 줄기로서 뿌리와 비슷하나 비늘 조각과 같은 잎이 있고 눈이 있는 점에서 뿌리와 구별된다. 요 부분과 요 부분 보면 요게 전부 이 대나무처럼 이 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절마디라고 말하고, 이 마디 위에는 보면은 전부 이 뿌리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 갈대의 그 뿌리입니다. 그래 이것은 땅 속에 있는 줄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땅속 줄기, 지하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하경의 그 이 마디와 마디 사이, 요거는 뭐 이 줄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절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안이 비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주위에는 하나 이거 자기 생활에 필요한 그 산소나 공기의 저장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뿌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보면은 다른 일반 이 수생 식물들을 제외한 일반 식물, 벼도 마찬가지죠. 물이 들어가지고 한 2, 3일 되면 전부 죽어버려요. 생육 못 합니다. 그러나 이 갈대는 보면은 일주일 이상 물에 잠겨 있어도 그대로 생육합니다. 근데 요게 요소에 보면은 이런 이 눈들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노아라고 말하는데, 요 눈 중에는 이것이 다시 뿌리가 될 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노순으로 자랄 경우, 노순으로 자랄 경우는 나중에 이런 형태로 돼요. 이 노순을 이 껍질을 벗기고 그 본 부분인데, 이게 죽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지하경은 보면은 이 아주 그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생명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 지하 1m까지를 포복합니다. 새순이 솟아나는 봄 갈밭은 생동감이 넘쳐 있다. 뭔가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남풍 따라 온기가 올라오면 겨우내 꽁꽁 숨어서 옴짝달싹하지 않던 개들이 갈밭에서 꼼지락거린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개들은 대부분이 갈기라고 한다. 또 털이 난 것을 털기라고 하는데, 갈밭에서 구멍을 파고 살고 있는 것은 갈기, 갈개라고 한다. 봄에 부드러운 갈대 순이 올라오면 개들은 이것을 먹는다. 그러나 개들이 갈잎을 먹는 것을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수없이 많은 개들이 갈밭에 살고 있다. 이들은 갈밭이라는 환경에 적응이 되어 사는 종류로 물이 일정하게 들고 나는 곳이라야 한다. 갈대와 개는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구 생태계에서 이 갈대는 퇴적물을 트래핑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염도가 약간 있는 데서 자라는 생물들이거든요. 다른 식물들은 여기서 자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염도가 있는 하구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 이것이 삶으로써 이것들이 그 죽어서 부식질을 만들고, 그런 부식질을 먹고 사는 많은 그 작은 그런 동물들을 유지시키고, 그 작은 동물들은 조금 큰 생물들에게 먹히고, 또한 그 생물들은 조그만 고기에게 먹히고, 그러한
먹이 연쇄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갈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는 또한 많은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개의 이 구멍이라든가 기타 작은 생물들이 사는 많은 구멍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멍을 뚫으면서 어떤 물의 유통이나 또 가스 공급을 윤활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갈대에 생태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거기 사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의 생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개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구멍을 뚫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퇴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물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락날락 한다든가 또 그런 그 수류들이 퇴적을 도울 수도 있고 또한 퇴적 현상을 적게 올 수도 있겠죠. 낮은 간석지에서 물이 빠지면 그 토양 표면이 순간순간 색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 부착조류의 번식이 왕성히 일어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부착조류의 번식이 왕성하고 생산성이 높은 까닭은 무기 영양소가 풍부하고 태양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다. 간석지에 부착조류가 많으므로 이것을 먹는 개나 조개류가 많다. 이 간석지의 토양 표면에 붙어있는 부착조류는 마치 양탄자를 펴놓은 듯이 치밀하게 붙어있다. 이 부착조류는 미세하게 조각조각 흩어진 것도 있고 무리가 된 것도 있다. 이 개는 토양 표면의 흙과 함께 부착조류나 썩은 뻘을 마구 먹는다. 간석지에서 물이 빠지면 개구멍 주변의 토양 표면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에 의해 먹힌 까닭이다. 간조가 되어 간석지가 물에서 노출되자마자 개가 자기 구멍 주변의 흙을 긁어먹어 청소한다. 개집 주위의 동글동글한 흙들은 개가 조류나 벌레들을 빨아먹고 내뱉은 것들이다. 먹이를 먹다 말고 다리를 번쩍 지켜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지 이성적 이유의 하나이거나 암컷을 유인하는 행동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또 물이 나고 난 뒤에는 젖은 몸을 말리듯이 태양을 향해 등짝을 바짝 말리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개들이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몸을 햇볕에 말려서 체온을 상승시키려는 행동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갈대는 스스로 자연의 적응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 잎은 호생하는데 이 특징을 상실하고 한쪽으로 잎이 다 쏠려버린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비와 바람에 의해 엽초와 잎이 가능한 한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늘어섬으로 해서 잎이 찢어지지 않게 하려는 식물 자체의 적응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가장자리 보면 꼭이 톱날처럼 돼가지고 있어요. 톱날처럼 돼가지고 있으면 단단하게 야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억새 잎도 만지면은 손 비는 정도 요걸 거치라고 하는데 톱날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거의 작게 돼가지고 있어요. 요거 부위를 우리가 보면은 요런 것이 발달돼가지고 있어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런 부분이 없으면은 요런 잎의 면으로 해가지고 요 연맥이 한 부위 뻗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서 수분 소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과 동시에 요 작은 통날 같은 형태로 이 결각이 생겨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기 호신용으로도 이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서로가 부딪힐 때 무기로서 사용하는 거죠. 달라주는 이런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잎의 가장자리에 침과 같이 줄기를 싸고 있는 엽초의 표피 부분에도 미세한 침이 참새주둥이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끝부분에 붙어 있는 것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마치 화가의 작품을 연상시킬 만큼 아름답다. 이것이 엽초의 바깥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강의 상류 민물이나 육지의 늪지대에 자라는 갈대와 낙동강 하구 기수지역에서 자라는 갈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갈대의 종자를 받아 하는 시험을 하면서 물에 5%의 염분을 넣었을 때는 정상적인 발화가 이루어져 염분이 없는 상태보다는 생체 길이가 커졌다. 그러나 염분이 7% 이상이었을 때는 현저하게 생장이 억제되었다. 이것은 고염분 농도에서는 수분을 쉽게 흡수할 수 없어 대사 과정에 매우 중요한 탄수화물의 가수분해가 저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낙동강 하구는 하구뚝으로 인해 상당히 변화되어 버렸다.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도 거의 짠물만 드나드는 하구의 모래섬, 사자 등에 자란 갈대는 키가 작고 가늘며 듬성듬성 나 있으나 뚝의 위쪽 강물만 드는 연막, 송백 쪽의 갈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키가 크고 굵으며 조밀하게 자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하구뚝으로 바닷물이 올라오지 않는 뚝의 위쪽에는 예전같이 잘 자라던 갈대가 물러져 버렸다는 게 이곳 사람들의 말이다. 옛날에는 손으로 눌러도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지금은 아주 무르다. 갈대의 강도가 염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상공단의 폐수가 시커멓게 흘러들어오는 낙동대교 아래쪽에도 갈대는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우선 이곳의 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됐어. 250ml를 갖다 담아주라고. 그 표면에서 한 10cm 정도 되는 그 물을 떠가지고. OML 넣는 거죠. (7.0도) 정도라면 이거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니고 중성에 가까웠다는 거죠. 중성이라는 거죠. 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양 한번 알아봅시다. 더 깊이 담그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그 기포가 생기고 그러면 산소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정지될 때까지 내려가죠. 지금 여기에서 재본 거로 하면은 0.8 ppm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디젤보다 옥시전이 아주 그러니까는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이 물 속에 작은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상태죠. 이 정도면은. 갈대는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에도 뿌리를 내리고 생존하고 있다. 물론 이 갈대의 성분에 중금속이 얼마나 어떻게 흡수되는지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 바이카로 연안에 이 칼대를 이용해 물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초여름에 접어들면 이미 갈대는 성장이 끝났다고 할 만큼 높이 자란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날아온 새 중에는 철새임이 분명한데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도 떠나지 않고 봄, 여름, 가을을 나는 새가 있다. 이 철새들은 무성하게 자란 갈대숲에서 산란을 하고 갈대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좁은 수로에서 새끼들을 키운다. 이 낙동강 하구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유명한 철새 도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철새 도래지가 된 배경에는 이 넓은 갈대밭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밭에는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철새들이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데 주로 봄, 여름에는 이 갈대 속에서 개개비는 둥지를 털고 또 개개비뿐만 아니라 덤불해오락이라든지 쇠물딱, 기타 여러 가지 종류가 이 갈대밭에서 보금자리를 칩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 철새로서 많이 오는 오리라든가 갈매기라든가 가마우지라든가 또 그 외에도 여름철의 백로무리, 외가리무리 이와 같은 것도 갈대를 배경으로 먹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연체동물 또 조그마한 개 이것이 모두 철새의 먹이가 됩니다. 이래서 갈밭에서 철새는 먹이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 가지 종류의 철새가 모여들지요. 이건 딱딱한 껍질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철새들이 그대로 삼킵니다. 그대로 삼키면 모두 소화되어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대밭 주변에 무수히 번식하고 있는 이 부착조류들 이와 같은 것을 주로 오리가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수인호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는데 특히 낙동강 갈밭에서는 제가 84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1헥타당 1000마리 이상이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대 줄기에 번식하는 깍지벌레의 일종을 먹고 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학명으로는 알크렐다 토키오니스라고 하는 깍지벌레인데 이것이 금년에도 상당히 번성하고 있구만요. 이것이 겨울철 갈대 속에 많이 날아드는 수인호 오목눈이라든가 또는 숙새 종류 그뿐만 아니라 붉은머리 오목눈이
노란턱 매새 이와 같은 것들은 먹이가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깍지벌레가 많이 번성할 때는 새가 많이 모여들고 이것이 많지 않는 해에는 새가 그렇게 많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갈대숲을 산란지로 이용하는 새들이 있다. 갈숲이라도 물에 잠겨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이 드나드는 갈밭이 있다. 새들도 물이 있는 곳에만 둥지를 틀고 산란하는 새가 있다. 갈대 숲속은 촘촘히 자란 갈대로 어두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햇빛이 내려 비쳤다. 높이가 3m가 넘는 것이 보통이다. 갈대 저편에 둥지가 하나 보인다. 후두덕거리며 날아가는 새가 없는 걸 보니 빈 둥지인 모양이다. 봄, 여름 갈숲에서 산란하는 개개비의 집이다. 마른 풀을 물어다 굵고 튼튼한 갈대에다 양쪽 끝을 매달고 물 위에 1m 정도 띄워서 촘촘하게 둥지를 엮었다. 바람에 갈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밑으로 빠지지 않고 단단히 갈대를 감싸고 있다. 갈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은 시커멓다. 유기물이 부패된 모양이다. 발밑이 푹푹 빠지는 진흙이라 갈대가 자라면서 밑에서부터 말라 위에 있는 잎은 파랗고 밑에 있는 잎은 다 말라있다. 높은 모기들의 천국이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모기들이 달려든다. 이 모기는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 셈이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둥지를 찾았다. 조금 전 개개비의 집과는 달리 수면에서부터 마른 갈대와 갈잎을 물어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높게 만든 다음 그 위에다 알을 낳았다. 까만 반점들이 있는 걸 보니 오리의 알이다. 3개는 둥지에 있고 하나가 물에 떨어져 있다. 둥지가 자연스럽게 물 위에 뜨도록 한 걸 보면 오리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갈숲은 이들에게 안식처이면서 외부로부터 전혀 노출되지 않는 새들의 좋은 집이다. 며칠 후 오리알이 있는 곳을 가보았을 때 어찌된 까닭인지 둥지가 헝클어지고 알도 없었다. 초여름의 태양이 갈밭 넘어 쓰러지고 어둡사리가 내리면 동네 사람 3~5명이 한조가 되어 갈밭에 야간 개잡이를 하러 떠난다.
빠르다. 개는 물이 차오르면 갈잎으로 기어올라 여기저기서 갈잎에 올라붙는 개를 볼 수 있다. 물이 차오르면 더욱 많이 갈잎에 붙는다. 이곳에서 잡히는 개는 대개가 밀개라고 해서 바삭거리는 개다. 음력 3월달, 음력 3월달에 잡아가지고 보리 누르면 울강 가서 박아버려요. 울강이면 이제 남기, 수산, 저 우대로 이제 말합니다. 안현기당 걸러 말이야. 저 개오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개오 밥그릇. 그럼 작은 거 옛날에 녹개오 그 막걸리 잔이라고 옛날에 녹그릇에서 작은 거 고기 하나 주면은 보리 서대. 옛날에 그 늘보리라고 질쭉질쭉한 거 그 보리 서대을 받고. 왼종일 무심한 구름만 지나가는 갈밭에 하동들이 오면 갈밭은 왁자지껄해진다. 물장구 치고 노는 강변에 갈 때는 한여름 땡볕에 성장이 완숙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된다. 꽃 이삭은 보통 붉은색을 띠게 되나 개중에는 희거나 연두색을 띠는 것도 있다. 갈대꽃은 꽃을 열리게 하는 꽃 이삭이 먼저 자라게 된다. 아이고 매야. 아이고. 붉은 덩어리 소리가. 갈꽃을 이곳에서는 노화 또는 농아라고 한다. 처서가 다가올 무렵이면 이 갈꽃을 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넓고 아득한 갈밭을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살이면 오살인데. 갈꽃이 아직 피기 전에 올라오는 것을 뽑아서 빗자루를 만드는 데 쓴다. 처서 때가 오살이라 해서 가장 좋은 갈꽃으로 치고 백로가 지나면 늦살이라 해서 별로 치지를 않았다. 낙동강 하구의 8월은 노화 뽑기의 사람들로 폭석이었다. 노화는
8월 초에서 처서까지를 오살이라고 해 꽃이 보드랍고 아직 피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제일로 치며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중살이라 해서 꽃이 약간 피오른 상태이고 9월 초부터 백로까지는 늦살이라 해서 완전히 꽃을 달고 있는 줄기가 벌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명지 노화전은 명지시장에 새벽 4시부터 서기 시작하는데 전국에서도 유명했다. 되십니다. 만 더죠. 900원 주지만 만 원 좀 더 내가. 한창 때에는 시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노화 뽑아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낙동강 하구뚝 이후론 그리 좋은 갈대가 없고 갈품이 좋지 않자 노화전도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다. 새벽 명지 노화전에는 울산, 양산, 대구 등지에서 낙동강 노화를 사기 위해 상인들이 몰렸었다. 노화를 한창 뽑을 때 한편에서는 부두를 베어서 말린다. 빗자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두는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부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베어 말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그라들거나 질기지 않게 된다. 부두를 말리면서 노화도 다시 말려야 한다. 담벼락이고 지붕이고 이맘때가 되면 노화가 지천이다. 빗자루 매는 철이 오면 가족들은 너나 없이 붙어서 일하기에 여념이 없다. 저쪽이 안 낫겠습니까? 여기 낫겠나? 그럴까요? 아,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잘린다. 오른쪽에 또 잘리버렸나? 갈대 뿌리를 갖다가 노건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따지면 약 한 2000년 전부터 올라갑니다. 약 2000년 전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한방서 본초학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농본초기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노건이 수제되어가 있고 이뇨제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병 기타 그 토하는 것을 먹게 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방 외에도 민간적으로 부산 지방뿐만 아니라 경남, 경북, 서울 전 지역에서 민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서울 지방에서는 이 노건을 민간 그 한방이 아니고 민간적으로 돼지고기 먹고 체했을 때 이것을 사용을 하고 경북 지방에서는 미친 개한테 물렸을 때, 즉 광견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광견병에 사용을 하고 특히 우리 부산 지방에서는 고기 먹고 체했을 때 이 노건을 약 15 내지 30g을 물 한 500ml 정도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방과 민간약으로 갈대의 뿌리가 쓰인 지는 2000년이 넘지만 이것의 생리 성분이나 유효 물질이 무엇인지 추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의 병이랄 수 있는 당뇨병에 이 노근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도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노근의 생리 활성 물질이 밝혀지면 갈대는 또다시 우리 인간에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보통 갈대는 찬바람이 불고 황초가 되어야 벤다.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바짝 마른 갈대를 황초라 합니다. 후초라고 해서 줄기가 아직 푸릇푸릇할 때 베어내어 말리기도 하는데 후초 때 베어서 말리면 기름기가 자르르 흐른다고 한다. 이 낙동강 하구에서 갈대는 강변 사람들의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었다. 이 갈대로 김을 붙이는 김대로 썼고 또 김을 뜨는 김발을 만들었으며 여름에 시원한 발을 비롯해 잿바위라는 옹기 뚜껑 그리고 마루 앞에 비를 가리는 바제를 만들기도 했으며 방에 가는 삿자리를 접기도 했다. 이 삿자리는 이제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갈대의 산물이다. 이 삿자리는 갈대를 납작하게 눌러서 만든 것으로 갈방망이나 갈도를 가지고 만든다. 이것은 어디서 접기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났는지 모른다. 삿자리는 얼기설기 짜면서도 짠다고 하지 않고 접는다고 말한다. 대개 낙동강 하류에는 갈대를 4가지 종류로 그 이름을 부른다. 천장갈이라 해서 대가 굵고 심대만큼 큰 것을 말하며 황초갈이라 해서 굵고 붉은색을 띈다. 밀갈은 삿갓을 만드는 데 쓰이며 셋갈은 새나리집 있는 것으로 키가 작고 발 짜는 데 쓰이는 것이었다. 새나리집, 이 정겨운 이름을 아는 이가 있는가? 김해, 장림, 하단, 대저를 비롯해 강변마을 좀 산다 하면 다 잊고 살던 집이 새나리집이다. 이제 새나리집은 부산에서도 서너 채밖에 남아있지 않으나 갈대가 없고 이을 사람이 없다. 낙동강 갈대는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의 새나리집이란 독특한 주거 문화를 우리에게 주었다. 꽃을 피운 식물은 번식의 본능을 다하고 이제 서서히 노화되어 간다. 갈대는 그 잎에서부터 단풍이 든다. 엽록소가 변하는 것이다. 단풍이 드는 낙동강 하구는 서서히 황금색이 출렁이는 바다로 변한다. 갈밭이 온통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다. 빗자루를 만드는 것을 노화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노화는 따로 있다. 꽃이삭의 작은 알갱이들이 노랗게 붙어있는 것들이 바로 꽃가루이며 그 아랫부분들이 하나하나의 노화다. 꽃의 수분이 되면 흰털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 이 털은 씨 하나하나마다 전부 붙어있다. 흰털이 다 자라면 방사선 모양으로 퍼지고 바람이나 자극에 의해 꽃을 떠나게 된다. 갈꽃은 볼품이 없다. 이렇게 꽃 모양이 없고 향기도 없다는 것은 벌이나 곤충을 불러들여 이들을 매개로 해서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생긴 대로 향기도 없이 피어난다. 갈대는 바람에 의해서 자가 수정이 된다. 하나의 생명을 담은 씨는 바람 따라 날아가 앉는 곳에서 습도, 온도, 기온이 맞으면 이듬해 발화를 하지만 대부분은 죽고 만다.
이 꼬시는 어디든지 달라붙을 수 있게 종자 끝에 솜털이 붙어 있다. 한편 갈꽃 종자는 새들에 의해서도 번식된다. 새들의 먹이가 되어 배설물로 씨가 번식된다. 낙동강 하구의 가을은 갈대와 어우러져 자연의 오묘한 신비를 느끼게 한다. 아기가 보채듯 바람에 칭을거리는 갈대는 왼종일 저희들끼리 무리지어 놀고 있다. 광활한 대자연의 초원, 끝없는 지평선. 가을날 따숩도록 내어 쏟는 햇살은 갈대가 씨를 연글게 하고 다가올 겨울을 위해 하나둘 종자를 퍼뜨리면 갈대는 그 일생을 마감한다. 이때쯤 하구의 겨울은 성큼성큼 다가선다. 바짝 마른 갈대는 잎을 다 떨구고 서 있다. 굵고 큰 갈대는 찾기 쉽다. 국악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대금을 부는 사람들은 이 갈밭을 꼭 찾아야 하고 갈대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그렇다고 대금을 갈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금은 쌍골대라 해서 대나무의 양쪽에 홈이 파인 것으로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제일로 치는데 이 대금의 제일 큰 구멍인 청공에 갈대의 부산물인 갈대 속청을 쓰게 되어 있다. 갈대가 그래도 우리 키보다는 훨씬 커야 굵고, 여기 이제 이 정도 되는 게 이제 굵은 게 있구만. 이 정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만큼 굵고 그러면은 낫으로 잘라가지고 이걸 한 마디 안에서 갈대청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은 그 말라서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단오 때가 되면 칩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 속에서 속청이 나와요. 이걸 이제 말아서 불면서 빼내면 한 마디마다 대금에 붙일 수 있는 청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역이 갈대가 굉장히 굵은 데가 많이 나오고 또 이 봄에 보면 키가 무성하고 또 그러면은 갈대가 이 푸른색만 보이기 때문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굵은 게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1차 답사를 해보고 갈대 이 뿌리 부분을 좀 확인을 한 뒤에 봄에 찾으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갈대청은 5월쯤이면 갈대 속에서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을 베어다 칼로 끄트머리를 깎아서 속청을 똘똘 말아 뒤쪽으로 밀어내면 속청이 뽑혀 나오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뽑혀지는 것이 아니고 5월 단오를 전후해서만 이렇게 뽑혀진다.
이 속청을 여러 개 모아 밥이 뜸들 때 밥솥에 넣어서 쪄낸다. 그리고 이슬을 다시 맞춰야 쓸 수 있는 갈대청이 된다. 갈대는 일반 이 대나무나 이 대나무 속에도 보면 이렇게 작은 얇은 껍질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나무 속에 있는 껍질은 부스러집니다. 질기지가 못한데 갈대 속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대 속청을 쓰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대는 대금뿐만 아니라 태평소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다. 이것을 서라고 하는데 태평소의 혀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 태평소의 서와 대금의 청을 수백 년이 넘게 갈대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갈대가 줄어들고 천연적인 갈대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갈대 대용품이 등장했다. 바로 PVC 스트로우와 부엌에서 쓰는 랩이다. 우리 취재팀은 인공적인 것과 천연적인 것의 음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연구소 내의 음향연구실을 찾았다. 음향연구소의 무향실은 일체의 반사음이 없도록 설계된 것으로 육면이 모두 유리섬유로 돼 있어 시험하고자 하는 대상의 소리 하나만을 마이크에 담도록 되어 있다. 실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죠? 실제 소리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체 소리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끝부분과 울림 부분은 이제 여기서 울림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디스트를 하는 겁니다. 먼저 대금에 갈대 속청을 붙이고 대금에 중요 소리 한 음을 불었다. 중요 소리. 랩으로 청을 붙인 중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은 태평소도 똑같이 진행했다. 네, 그동안 대금의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대금의 한 음정을 잡아서 갈대청을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랩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그림에서 보시듯이 갈대청을 사용한 경우는 피크가 거의 고름 간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랩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자잘한 피크들이 사이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저희들이 귀로 들었을 때는 이 소리는 매우 맑은 소리가 되고 이 소리는 굉장히 탁한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태평소에서 갈대 리드를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같은 태평소에 플라스틱 스트로우를 사용한 것입니다. 두 그림에서 보시듯이 거의 패턴은 동일하게 나오지만은 스트로우를 사용한 경우에 고주파에서 약간씩 이 피크들이 갈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 음색에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표현을 빌자면은 소리의 섬세성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가 자라는 낙동강. 저 많은 갈대가 고작 활이나 만들고 빗자루나 만들 수밖에 없을까? 갈대로 종이를 만드는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산가공학과를 찾았다. 실험실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 일단 갈대는 용액기에 넣어서 찌게 된다. 지금 넣는 게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의 조속은 소디움 설파이드와 수산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이때 찌게 되면 리그닌 성분을 제거하고 순수한 셀룰로즈를 얻게 된다. 보통 갈대는 전체 중에 30-40%가 리그닌이다. 1시간 동안 150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150도에서 2시간 동안 유지한다. 지금 증액가 일단 끝난 그 아직 펄프가 되지 않는 그 갈대를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섬유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문질러 부드럽게 해서 목질 성분을 빼내고 셀룰로즈 성분만 남도록 한다. 이렇게 뭉쳐진 것이 바로 갈대 펄프인 것이다. 이것이 종이의 원료다. 지금 이 상태는 짙은 갈색이라서 표백을 해야 흰 종이를 뜰 수 있다. 이것이 표백이 된 갈대의 펄프다. 흰 종이를 뜰 수 있을 만큼 표백이 잘 되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갈대로 만든 종이고, 이것은 이제 갈대로 만든 종이지만 또 표백을 하지 아니한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특성을 볼 때 일반 종이 원료에 결코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아니한 그런 좋은 종이가 되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헥타르, 우리가 3,000페이지죠. 거기에 갈대인 경우에는 연 생산량이 약 10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재인 경우에는 약 3톤. 그래서 갈대의 단위 면적당 그 수액량이랄까 생산은 일반 목재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갈대 펄프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이 목재 펄프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인장 강도라든지 또 파열 강도 또 인열 이런 성질이 나타났습니다. 갈대 섬유는 우리가 그 목재의 그 목섬유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재지 특성은 우수하다고 그 섬유의 길이라든지 또 섬유막으로 봐서 재지의 특성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갈대는 잘 아시겠지만 수 부분의 유세포라든지 또 규산염이라든지 해분 이런 것이 이제 같이 펄프 섬유에 존재할 때 목재 펄프에 다소 떨어지는 그런 펄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갈대는 종이의 원료로서도 훌륭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실을 뽑아낼 수도 있다. 비스코스 인견을 이 갈대에서 뽑아내는 실험을 서울대에서 해보았다. 우선 갈대 펄프를 녹여서 액체화시키고 이것을 노즐로 황산용액에 뽑아내는 아주 원론적인 시험이었다. 갈대에서도 실이 뽑혀짐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이거는 일반 그 인경 공장에서 견사를 만드는 공정의 하나의 그 모델로서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갈대의 그 펄프는 목재의 성질에 비해서 알파 셀룰로즈의 함량이 다소 떨어지고 중압도도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지만도
일단 이 갈대 인견으로서는 우리가 고업의 원료로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갈대 자원을 가지고 인견도 만들고 시장에 제품으로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점차 깊어감에 따라 갈대는 많이 쓰러지고 제자리에서 꼬꾸라진다. 뿌리 위에 쓰러져 그 몸이 분해되어 새로운 싹의 밑거름이 된다. 이 낙동강의 갈대는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베어가는 갈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넘어져 썩고 퇴적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갈대가 죽어 퇴적되면 그 갈대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된다. 이렇게 분해된 갈대 유기물은 작은 플랑크톤이나 네마토다들이 먹는다. 이 네마토다는 아주 작아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며 작은 모래 알갱이들 사이에 산다. 이 네마토다류를 잡아먹는 것이 세뱅이라는 것으로 새우 모양으로 생겼으나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은 것이다. 이 세뱅이는 민물에 사는 것이나 기수지역인 낙동강 하구에는 곤쟁이들이 갈밭 근처 수로에 떼를 지어 살고 이들도 갈대 부식질 속에 네마토다류를 먹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갈대가 썩은 것을 갯지렁이나 조개 종류들도 먹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서 그물을 끌어보면 새우 종류가 많이 잡힌다. 줄새우, 자주새우가 특히 많은 양을 보이는데 이 새우들이 갯지렁이나 곤쟁이 또 부식질이나 저지를 먹기도 한다. 특히 이들은 새나 고기들의 주된 먹이로 하구의 먹이 연수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이것들은 다시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는 도다리, 전어, 숭어, 망둥어들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 하구 생태계 1차 공급원으로 먹이가 되어주는 갈대야말로 먹이 연수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자등 동남쪽에는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지하경들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에 모래로 덮여 위에는 갈대가 자라던 것인데 해수의 침식작용으로 모래가 쓸려 나가고 지하경이 드러난 것이다. 그만큼 이 모래섬이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상류로부터 토사의 유입이 끊기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형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갈대 군락이 점점 줄어가면 지하경도 죽고 지하경이 죽으면 모래섬이 해수에 의해 유실되는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89년 1월 17일) 한창 철새들이 모여있을 무렵이다. 취재팀은 갈대와 철새를 촬영하기 위해 잠복 준비를 하고 식량을 싣고 모래섬으로 떠났다. 워낙 경계심이 많은 야생조류라 위장을 철저히 해야 했다. 또 유인하기 위해 보리쌀도 한 마리를 가지고 갔다. 하루를 꼬박 지새워도 카메라에 걸려 들어오는 것은 먼 곳에 내리는 철새뿐이었다. 그 많은 철새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증거다. 이제 낙동강 하구에서 철새를 보는 일이 수월치만은 않음을 보았다.
1989년 2월 14일 대낮에 철새 조망탑 쪽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누군가가 칼밭에 불을 놓았다. 몇 년 동안 묵혀놓았던 밭이었다. 이곳에는 이미 경작하던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점차 경작을 중지시키고 있는데 다시 경작하기 위해 불을 놓은 것이다. 갈밭이 파괴되어 가는 것은 이곳만이 아니다. 어제 오늘도 아니다. 이 겨울 또 한편에서도 불을 놓고 있다. 이곳은 미처 베어내지 못한 갈대를 불을 놓아 태워버리고 새봄에 좀 더 굵고 키가 큰 갈대가 자라기를 바라는 불이다. 한쪽은 새봄에 좀 더 굵은 갈대를 위해서 불을 놓고 한쪽은 갈밭을 없애기 위해 불을 놓았다. (2월이) 되고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오면 철새는 떠나야 한다. 이곳에서 미처 떠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새도 있다. 갈대 머리빨 위 푸른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꿈을 꾸고 있나. 모래톱에서 다시 살아나는 개들의 움직임 소리를 듣고 있나. 하늘 저 멀리 날아가는 동료를 두고 모래톱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나. 수백 년의 삶을 우리 인간들과 함께 온 갈대. 오늘도 먼 지난 삶을 얘기하듯이 강가에 서성인다. 이제 이 터전도 갈대가 발붙일 곳이 아니던가. 떠나라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온다. 피폐하고 쓰라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늘 함께 해온 세월이 그 얼마였던가. 이제 연약한 바람에도 쉬이 꺾이는 이름 없는 들풀이 되어가려나. 우리 마음을 살찌워주고 온화하고 자애로우면서 참을성 있는 성품을 키워준 낙동강. 그 강과 같은 세월을 더불어 살아온 갈대는 자연이 가져다준 커다란 혜택이었다. 석양이 다시 솟아오르지 않을 갈대를 마지막까지 다 태워버리고 가려는 듯 붉게 타며 소멸한다. 이제 갈대는 퇴조된 강마을의 문화를 남기고 이 강 언저리에서 작가의 사진 속에서나 한 폭이 풀로 남아있을 뿐이련가.